청와대가 스마트폰에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직원들에게 설치하게 해서 논란입니다. 청와대 내 보안 사항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해당 어플은 문자나 통화 기록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찰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청와대는 일단 개인정보 수집은 안 된다고 설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청와대 스마트폰 보안 어플리케이션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입장 시 카메라 촬영과 음성 녹음 기능만 자동 차단되고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은 원천 차단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비서실과 안보실 소속 직원 400여 명에게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어플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어플 설치 시 개인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이 허용되고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접속 기록, 통화 기록 등이 원격 열람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와대 사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 접근 기능은 원천 차단하기 위해 3개월 정도 개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또 전략 폭격기죠. 비언빌 랜서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북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밤 미국의 B-1B 폭격기 작전 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가까운 곳까지 북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NLL 북쪽 약 150km 지역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군사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건 공해상 NLL 이북에서 비행했다는 것뿐이라며 외에는 군사기밀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대처를 합의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차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또다시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총선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공개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관련 동향 문건은 지난 2011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통령 행정관 이상으로 근무했던 19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지원 창구를 만들어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MB정부 시절에 청와대 차원의 지원을 받은 인물까지도 공개가 됐군요. 네, 적폐청산위 측은 당시 총선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았던 인물로 11명을 거론했는데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를 포함해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원 전 의원과 이성건 전 의원 등을 지목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안 갔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안보는 보수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데 비추면 참으로 궁색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 패싱, 안보 패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 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한 벙커 구경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군요.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에 대해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었다며 한가한 벙커 구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협치 의지가 없다면 국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쇼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또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소름이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 보좌관을 향해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 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현실이라며 그 전제하에 대북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건데요. 홍 대표는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전작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 방위 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은 국군의 날의 경우에 기념사에서 대체로 좀 국방력 이런 얘기들을 주로 강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 평화와 대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기조로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글쎄요, 뭐 국방부 장관이 해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무 미사일 등 전략 무기 등이 공개가 됐고요.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국방개혁의 강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 예.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것만큼 그렇죠.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기념사의 가장 묵직한 메시지는 역시 평화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면서 평화 의지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를 다녀온 이후 나흘째 평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을 향해 예. 평화를 강조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거듭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용 액체 연료를 비밀리에 자체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경남도 함흥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액체 연료 UDMH를 자체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게 강까지 쏠 수 있는 로켓에 쓰이는데요. 매우 맹독성이고 북한은 이걸 그동안 만들지 못해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몰래 수입해서 유엔이 금수 품목으로 관리해 왔던 건데 아하. 이거를 북한이 자체 생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유엔 안보리 산하의 권위 있는 연구원이 공장 사진과 함께 북한 논문 이곳저곳을 뒤져서 찾아낸 증거들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 루이스 연구원은요, 함흥에 있는 공장 주변에 폐수 웅덩이 2개가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미사일 연료 관련된 독성 폐수 처리 웅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한 싸구려 화학 섬유 공장으로 위장을 했지만 예. 거기에 핵 연료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북한은 이미 자체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연료도 충분히 있다. 유엔이 그동안 가열차게 계획을 세워서 금수 조치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유엔 스스로 내놓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은 그러니까 이 액체 연료까지도 자체 개발했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는 그런데 내년 기금 예산에 북한 과학기술인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돈까지 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대북 무력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NLL 공해상까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당시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는 이제 비영비 편대가 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 NLL을 넘어서 비행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국 이제 전략 비행비 편대가 대북 무력시 이제 그때를 펼칠 당시에 한때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죠. 그쪽에 동남쪽 130에서 140km 지점까지 북상했던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핵실험장 근처 거의 육안으로 보이는 근처까지 갔다는 건데 이게 한국 이제 방공 식별구역을 훌쩍 넘어서 함경북도 이제 무수단위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이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거점을 동시자발적으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곳까지 그 정도 위치까지 충분히 이제 비연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무기들이 발사거리가 비연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타격이 가능한 거리까지 근접을 예. 했다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비행비 편대가 이제 NLL을 좀 넘어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풍계리 근처까지 가자 미군이 실제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군 자체적으로 고도의 대비 태세도 좀 유지했던 걸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단순 비연비가 NLL을 넘었다가 아니라 풍계리 근처까지 갔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그 NSC 직접 주재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원래 예정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둘씩 이렇게 뭔가가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도 같은데요. 당시 그 대북 무력 시위를 미국 공군이 단독으로 일본기에 이 호의를 받으면서 펼친 것을 놓고 대한민국에 안 알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물론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공조하에 이루어진 작전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시각으로 어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부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요. BMB의 NLL 북단 출격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 예. 근데 우리가 동행하는 거는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어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한테 너무 자극적일 수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왜 우리만 이 작전에서 소외됐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매우 친절하게 답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파생된 겁니다. 예. 국방부는 이제껏 미국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했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만 했었는데요. 예. 간담회 발언만 놓고 보면은 미국 측이 비원비 전개 작전에 동참해달라고 우리한테 권유를 했는데 예.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일부 생긴 겁니다. 예. 해당 부처들은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사적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과 발을 맞추지 않은 이 상황들을 또 이 정치권에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서 자극적일 수 있어서 대한민국 군이 빠졌다. 결국 그 자리를 일본군 F-15기가 대신했던 상황입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발언도 계속 연일 논란인데 한미 동맹을 깨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아이고야.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속마음을 이제서야 밝힌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 특보직 경질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요. 앞서 트럼프의 대북 군사 옵션을 지적을 하면서요. 핵전쟁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만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문 대통령 주변 인사가 한미 동맹 와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보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있지 않고서는 언급하기 힘든 발언이다. 올 게 왔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문 특보의 발언을 대통령과 연계시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는요. 국방장관도 무릎 꿇리는 실력자니 대통령과의 교감도 없이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소름이 끼친다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정인 특보는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다. 대통령 특보로서의 건 아니다라고 어제도 분명히 또 입장은 밝혔습니다. 자, 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외교안보특보의 말을 국민들은 듣고 있어야 합니까?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팀 문책하라, 경질하라 이런 비판 쏟아지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문 대통령 발언부터 짚어봐야겠죠. 예. 어제 외교안보 문제가 숨가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이 4개월간 역할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면서 향후에도 그런 혼선이 빚어져서 국민 불안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불안은 현실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정자 입장에서는 불안을 미연에 막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당장 어쨌든 이 발언 두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외교안보팀의 겨누던 화살을 대통령에 겨냥했습니다. 온탕난탕식 외교안보 정책 혼선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미 동맹은 전략적 공조 과정에서 빈틈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 심각한 균열이 계속된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어제 만찬에서 녹색 열풍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돋보이게 했던 국민의당까지 가세해서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어제 입만 열면 혼란이 증폭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앞서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서는 금원령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이거 왜 필요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여러 국방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여기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는 전략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혼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북핵 위기 대응에 분주하게 외교안보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체해라라고 하면 또 대내외적인 혼란 이게 상당히 또 오래 갈 겁니다.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불협화음 엇박자는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외교 안보 수뇌부들 어떻게 이 모습들을 나타냈는지 백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는 12월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개념을 정립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 비판하자 송 장관은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결국 송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 장관도 지난 6월에 사드 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간접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엇박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정책을 두고 국무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은 검토해야 된다 하는 수준입니다.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항의서한 발송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는 중국과의 공조, 적극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며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다음은 진실 공방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회담 제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으며 사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불쾌해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었습니다. 사실 티ler슨 장관이 우리 강경화 장관에게 사실상 거의 강력한 어조로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야당의 코리아 패싱 우려에도 청와대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믿고 맡겨달라는 입장인데 정부는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군사 옵션에 대해서 설명 듣거나 의논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보도를 통해서 처음 익혔는데 저하고 대담할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정치부 백대우 기자의 정리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소름이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 보좌관을 향해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 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현실이라며 그 전제하에 대북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건데요. 홍 대표는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전 정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 방위 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은 국군의 날의 경우에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군사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건 공해상 NLL 이북에서 비행했다는 것뿐이라며 외에는 군사 기밀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연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대처를 합의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차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또다시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총선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공개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관련 동향 문건은 지난 2011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통령 행정관 이상으로 근무했던 19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지원 창구를 만들어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MB정부 시절에 청와대 차원의 지원을 받은 인물까지도 공개가 됐군요. 네, 적폐청산위 측은 당시 총선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았던 인물로 11명을 거론했는데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를 포함해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원 전 의원과 이성건 전 의원 등을 지목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안 갔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안보는 보수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데 비추면 참으로 궁색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 패싱, 안보 패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 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한 벙커 구경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군요.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에 대해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었다며 한가한 벙커 구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협치 의지가 없다면 국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쇼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또 사에서 대체로 좀 국방력 이런 얘기들을 주로 강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 평화와 대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기조로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글쎄요, 뭐 국방부 장관이 해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무 미사일 등 전략 무기 등이 공개가 됐고요.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국방개혁의 강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 예.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것만큼 그렇죠.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기념사의 가장 묵직한 메시지는 역시 평화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면서 평화 의지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를 다녀온 이후 나흘째 평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을 향해 예. 평화를 강조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거듭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용 액체 연료를 비밀리에 자체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경남도 함흥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액체 연료 UDMH를 자체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게 감까지 쏠 수 있는 로켓에 쓰이는데요. 청와대가 스마트폰에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직원들에게 설치하게 해서 논란입니다. 청와대 내 보안 사항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해당 어플은 문자나 통화 기록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찰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청와대는 일단 개인정보 수집은 안 된다고 설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청와대 스마트폰 보안 어플리케이션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입장 시 카메라 촬영과 음성 녹음 기능만 자동 차단되고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은 원천 차단에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비서실과 안보실 소속 직원 400여 명에게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어플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어플 설치 시 개인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이 허용되고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접속 기록, 통화 기록 등이 원격 열람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와대 사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 접근 기능은 원천 차단하기 위해 3개월 정도 개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또 전략 폭격기죠. 비언빌 랜서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북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밤 미국의 B-1B 폭격기 작전 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가까운 곳까지 북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NLL 북쪽 약 150km 지역으로